정치학자 고원 서울과기대 교수에게 한국 정치 현상을 정치학으로 해석해 들어보는 시간. 정치학 가라사대. 네, 오늘 정치학 가라사대 시간에서는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고원 교수님과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특히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고로 집권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쏠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죠. 예. 야당은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과 책임을 요구했고, 여당은 대통령 구하기와 국정 안정론으로 맞섰습니다. 예. 선거 결과는 현상적으로는 비슷했지만, 예. 대체로 새누리가 예상보다 선전을 했고, 예.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은 얻을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새누리의 승리가 아닐까. 예.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일단 9대 8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예. 그것과 무관하게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예. 그 새정치연합이 패배했다고 하면 화를 많이 낼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새정치연합이 패배했다는 근거로 예.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예, 그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까요? 일단은 좀 구체적인 지표로 말씀드리면 예. 수도권에서 적어도 두 곳을 패배했죠. 예. 이 경기 인천 두 곳을 패배했는데 예. 최소한 한 곳은 더 건졌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진보 교육감 선거가 상당히 이제 이 진보 진영 쪽에 예. 굉장히 약진의 어떤 결과로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비슷한 추세로 비슷한 양상으로 확장성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특히 이 확장성보다는 예. 현상 유지나 이제 방어 수준의 결과에 그쳤다라는 거. 예. 특히 그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원 선거 예. 이쪽으로 가면은 부진을 못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예. 이제 영남, 강원, 충청 등에서 예.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야당이. 그렇죠.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겼을지 몰라도 예, 기초단체장은 전패를 했죠. 네네. 그러면 여당이 이렇게 선전 혹은 승리하게 된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요인은 야당의 그 무능.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고요. 예. 이제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서는 일단 정권 초기에 치러진 지방선거였다. 예. 그래서 정권의 집권 누수, 즉 다른 말로 레임덕이 이제 본격적으로 없었던 측면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세 번째 요인으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예.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읍소 작전, 예. 이게 이제 보수층을 일정하게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세월호 사고로 인한 민심 이탈을 일정하게 상쇄한 측면이 있다. 예. 근데 이제 이 몇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야당의 그 무능 요인이 아닐까. 예.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천호선 정의당 대표 모시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예. 거기에서도 이번에 야당이 사실상 이제 패배한 거에 대해서 야당이 진보성을 상당히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눴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새정치연합의 그런 어떤 진보성 상실, 이게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패배를 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재선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경기 인천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됐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서울시장 선거는 정당 간 구도보다는 가치와 인물 구도로 치러진 측면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위 이제 정몽준 후보가 내세우는 소위 개발과 성장의 가치, 그것에 이제 대립되는 박원순 후보의 이제 소통과 안전의 가치, 이 구도가 상당히 뚜렷하게 대비를 이룬 선거였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무난하게 시정을 이끌어왔다는 평가. 예.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후보가 이제 개인적인 인물의 관점에서 보면 예. 야당 소속이지만 야당과 차별화되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 세월호 사고의 이후에 그 민심의 흐름을 담아내는데 상당히 강점으로 작용했지 않느냐. 예. 이제 그에 반해서 다른 야당 단체장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 이미지, 예. 혹은 관료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야당 소속이지만 사실은 이제 개발 성장에 경도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측면이 커요. 예. 바로 이제 이런 어떤 한계 요인 때문에 예. 여당 후보와 어떤 그 차별화 효과 예. 이런 것들을 거두는데 좀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정몽준 후보 측에서 평가를 해보면 정몽준 후보는 이번에 상당히 선거 전략을 대단히 좀 잘못 짠 측면이 있어 보여요. 예. 특히 이제 정몽준 후보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가치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은 예. 박원순 후보의 아주 그 뚜렷하게 대척되는 포지션으로 그 스스로 이게 위치를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럼으로써 박원순 후보를 굉장히 선명하게 정몽준 후보가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금 선거 전략 측면에서 정몽준 후보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사실 이제 정몽준 후보가 직전까지만 해도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여야를 통틀어 1위를 달렸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그런 정도 되면 예. 뭔가 이제 그 박원순 뭐 서울시장이지만 예. 뭐 서울시장과 어떤 인물로 비교해서 그 자신의 어떤 그 강점이나 예.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너무 지나치게 박원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집중함으로써 좀 스스로의 그 위치를 격화시킨 측면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던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본인의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자신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박원순 후보와 자꾸 대점에 서면서 선을 그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박원순 후보를 부각시켜줬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아까 이제 개발과 성장의 어떤 이미지에 많이 경도돼 있었다 후보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박원순 후보가 아까 야당과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과 차별화된다 뭐 이런 말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면서도 야당의 이미지가 별로 아닌 일정하게 거리가 있죠. 예. 시민운동 출신인데다가 사실은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소통과 안전의 가치라고 하는 게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그 전면적으로 부각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현상이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진보 교육감들의 약진 아닙니까? 그 보수의 분열 때문에 뭐 진보 교육감들이 대승을 거뒀다. 뭐 아주 쉽게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건 좀 지나치게 정치공학에만 의존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요? 일단 그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 대체로 보수가 난립하고 진보가 단일화 한 조건은 언제나 동일했다. 그렇다면은 뭐 기존과 달리 이번 교육감 선거가 왜 그렇게 특별히 약진을 했는가라고 하는 현상들을 뭐 그런 요인만으로는 설명해 주기가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제 그 박원순 후보 현상이나 진보 교육감 현상이나 일정한 이제 연속선상에 어떤 하나의 어떤 맥락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이 가치 대결 구도가 작용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진보 교육감 같은 경우 그 박원순 후보보다도 오히려 더 이제 뚜렷하게 그 가치 대결 구도가 작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교육감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표방했던 가치가 보수, 뭐 경쟁 교육, 뭐 우파 이념 교육 뭐 이런 거거든요.
또 이제 반면에 진보 교육감들은 명확하게 이제 민주진보 단일 후보 예. 이렇게 진보를 표방했고요. 예. 슬로건으로. 그다음에 뭐 혁신교육, 평등교육 실제 이제 이런 구도가 굉장히 그렇죠. 뚜렷하게 대립한 선거였다. 예. 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교육감 같은 경우는 정당 공천이 없지 않습니까? 예. 소위 정당 공천이 없음으로 해서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약진을 더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예.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그 세월호 사고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한 어떤 이 불신, 예. 불신과 실망,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뭐 그런 어떤 야당에 대한 불신이 소위 진보 교육감 후보들 같은 경우 정당 공천이 오히려 없음으로써 오히려 그런 어떤 야당에 대한 불신이 전염되지 않음으로써 더 약진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부산, 경남 같은 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정당을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네요. 워낙 야당의 무능력에 대한 불신이 좀 높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실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요. 뭐 광역단체에서는 9대8로 일단 야당이 조금 우세한 결과지만 그 정당 공천 폐지 논란을 불렀던 기초선거에서는 4년 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이 문제 어떻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뭐 거의 같은 맥락에서 뭐 읽히는데요. 지금 기초선거 결과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야당 당세가 강한 호남이나 그 수도권의 그 인구 밀집 지역, 도시 지역 이 부분에서 이제 야당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죠, 전통적으로.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 기초선거 같은 경우에서 야당의 경우 정당 프리미엄이 역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당에 대한 불신, 야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또 실제로 이제 그 기초선거의 특성 같은 경우 되게 이제 이 바닥 조직을 가지고 치르는 측면이 크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그 당의 바닥 조직인데 이 당의 바닥 조직이 되게 이제 그 야당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협소하고 확장성이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그 밑바닥 조직들이 대부분 이제 호남 출신이나 또 뭐 50대 이상의 당원들로 구성돼 있달지 실제 이런 어떤 그 바닥 조직의 구조적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뭡니까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야당에 다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야당의 그 선거 어떤 그 결과를 확장시키는데 상당히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하거든요. 사실 뭐 이번 선거에서도 보니까 야당이 그 기초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 전 지역에 다 공천을 하지를 못했더라고요. 이렇게 뭐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많은 공천을 후보를 못 내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이 재선된거나 아니면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당선된 걸 보면은 결국 다음 총선이 이제 뭐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야권이 이기려면 그 현재 이런 정당 간 경쟁 구도 이것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이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 정치가 세월호 사고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배의 구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뭐 비유를 해보면 이제 이 배에 비교하면은 한국 정치의 그 배의 상단, 배의 상단은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배의 하단의 균형을 잡아서 배의 그 침몰을 막아주는 게 바로 이제 평형수 아닙니까? 평형수. 이번 세월호에서도 이게 평형수를 빼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그 유권자들 이제 위에 정당 간 구도에서는 굉장히 기울어진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밑에서 평형을 잡아주는 평형수 역할을 하는 게 유권자들인데, 이 평형수를 담는 그릇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은 일종의 이제 가치구도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세히 또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만의 또 현상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이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보편복지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 이슈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또 2012년 총선과 대선은 경제민주화 복지, 뭐 이런 의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여러 가지 가치구도, 이런 것들을 보면 4년 전 지방선거부터 이번 지방선거까지 4년 이상을 사실 선거에서 의제 가치의 측면으로 보면은 진보 의제가 대세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소위 배로 칠 때 상단과 하단이 미스매치 구조라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소위 정치에서의 가치 구도와 정당 간 구도가 서로 이제 불일치, 괴리된다.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진보 진영 혹은 야권 진영의 길이 열릴 텐데.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의 그 야권 정당의 총체적인 이 시스템을 낡은 시스템을 시급히 혁신해야 된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사실 그 전에 이렇게 선거에서 야권이 이긴 경우를 보면 대부분인 야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가치들, 새로운 이슈들을 던졌을 때 승리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2012년 총대선에서도 물론 결과적으로 패배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경제민주화와 복지라고 하는 어떤 보수적 의제보다는 진보적 의제가 대세가 되는 그런 선거 공간이었기 때문에 겨우 그나마라도 비슷하게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과 뭐 통합진보당 같은 진보당들은 사실상 뭐 몰락하다시피 했는데요. 이 진보정당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또 현실은 냉철한 것이니까 사실 냉철하게 봐서 진보 정당의 독자 생존의 기반이 사실상 거의 완전히 상실됐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진보 정당 혹은 진보 정당의 정치인들이 이제 홀로서기를 다짐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홀로서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진보 정당들이 바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그런 현실들을 직시하고 그런 전제 위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냉철한 어떤 인식과 판단 위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진보 정당이 이념 정당으로 그냥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적어도 어떤 대중 정당, 선거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길, 다른 방식의 경로, 다른 방식의 노선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천호선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역시 그 새정치민주연합과 합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적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어떤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걸 어떤 정태적으로 좀 파악하기보다는 좀 더 동태적인 관점에서 즉 새정치민주연합도 지금 상태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도 큰 틀의 혁신과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다 놓고 본다면 뭔가 이제 그런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진보 정당의 새로운 어떤 활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전맥시키는 이런 구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선거 끝나고 이제 바로 또 재보선 선거가 바로 다가오는데요. 앞으로 한국 정치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당장에 양쪽 정당 세력의 이제 뭐 리더십 구조의 어떤 큰 틀의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큰 변화가 뭐 순식간에 올 것이다 한국 정치에. 뭐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새누리당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장악력이 상당히 이전과는 달리 좀 약해질 거예요. 특히 이제 차기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시즌이 지금 카운트다운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뭐 새누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파열음처럼 나오기 시작할 거고, 또 새정치연합 또한 내년 3월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이 전당대회를 겨냥해서 각 계파 또 주요 인물 간의 치열한 그 주도권 잡기 경쟁이 가열될 것이다.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뭔가 이게 새로운 정치 지형, 또 유권자들의 그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어떤 새로운 요구, 이런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렴풋이 혹은 뭐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뚜렷하게 상당히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어떤 기준들에 맞추기 위한 여러 리더십 상품들이 이제 다양하게 출시돼서 어떤 새로운 리더십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이런 어떤 경쟁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 속에서 일정한 질서 재편이 뭐 이제 그 당장의 어떤 이 큰 폭의 큰 틀에 매우 어떤 어떤 빠른 재편이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어떤 질서 재편들에 대한 모색들이 진행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해보고 싶습니다. 네, 고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내정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반대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는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막말을 해온 대표적인 극우 성향의 농객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평가는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입니다. 이에 앞서 임명된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YTN을 장악할 당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정권의 편향적인 보도를 주도했다가 YTN 구성원들에 의해 YTN 오적으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평가는 균형감 있는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발휘해온 분입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일반인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만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인사나 국정운영 방식이 변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라지려면 무엇보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